저희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네. 두 분의 의견도 함께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늘 새벽부터 오시느라고 예, 오시는 네. 것도 오시는 거지만 이게 또 방송이 있어서 또 그러니까요. FMC도 많이 보셨을 보시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한 번씩 모시는데 두 분 모신 거는 오늘 내용을 이제 서로 우리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FMC 보셨는지 먼저 우리 박 의원님부터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 예.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무난했다라고 좀 예. 총평을 좀 내릴 수 예, 있을 예. 것 같고요. 이제 기대했던 시그널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네. 이제 예상도 있었고 좀 나오길 바랬는데 그 부분이 나왔다라는 게 일단 좀 다행스러운 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금리라든지 달러 자체가 사실은 하락했다라는 네. 것이 아마 그 중단에 대한 시그널을 좀 네. 반영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뭐 좀 눈높이가 높았다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과 네. 아니면 뭐 연내 여차하면 금리도 내려줄 수도 있어. 뭐 이러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어떤 목소리를 좀 원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여전히 그 신용 경색에 대한 것들을 뭐 기자회견 회견을 보면 거의 한 3분의 2 이상 정도가 네. 다 이제 신용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주식시장에는 좀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누가 이렇게 좋게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요. 매파적인 일시중지. 매파적인 예, 일시중지. 예. 그러니까 일시중지는 일시중지인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일시중지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아마 6월 정도 한 번 더 FOMC 때 가면은 거의 확실시될 네. 일시중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매파적이라는 표현을 붙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연말까지는 그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그런 좀 비교적 강한 표현을 했고요. 시장의 네. 기대에 네. 붕하지 못한 게 첫 번째로 이제 네.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제대로 잡혀야 뭔가 이제 충분히 내려가야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레벨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소위 이제 지방은행들 파산과 연결돼 있는 네. 향후 민간 은행들의 신용 경색 가능성, 이게 이제 초입 국면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전 그 달라스 연은 총재였던 그 카플란 뭐 이분도 나와서 이제 사실은 소위 뱅크페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소위 이제 은행들의 이제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효과가 대체로 금리 인상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그 어제 그 컨퍼런스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 없지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그 효과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는 수준이지만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사실은 금리를 사실상 우리가 안 올려도 네. 시장에서 알아서 올리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뒤로 갈수록 사실은 연준은 안 올리지만 시장이 알아서 사실은 신용 경색을 통한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양적 완화, 경기 부양 뭐 이런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주식이 왜 이렇게 좀 약했냐를 네네. 본다면 그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이제 좀 걱정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신용위기, 은행권 얘기를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는구나, 심각하게 보는구나라는 거를 방증하는 것 아닐까라는 인상도 뭐 그렇죠. 충분히 일단 있습니다. 질문이 네. 그쪽이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의 답변을 줄줄이 길게 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이
지금 제일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뭐 아무래도 뭐 하반기 이제 경기 흐름 뭐 오늘 뭐 파월의장은 뭐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네. 것 같긴 한데요. 뭐 여전히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주된 요인 자체는 네. 뭐 부채한도 협상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그거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이슈는 아닐 네.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연쇄적으로 사실은 이제 부도가 더 이제 잇따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사실은 이제 JP모건이 인수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 그 위기 자체가 이제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은 결국 저희가 이제 2008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초기에 이제 2006년 뭐 이런 모기지 회사들 자체가 이제 파산을 하고 네.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가서 이제 대형 은행들의 이제 연쇄 부도, 뭐 파산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꺼진 불길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어떠한 그 조치라든지 뭐 대응을 사실은 조금 뭐 그러한 차원에서 보게 되면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좀 바랬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어떤 필요성을 좀 연준으로부터 좀 듣고 싶었는데 연준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선을 좀 그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금리발 그 신용 경색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자금의 무부,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 현상이 최근 여전히 예금에서 MMF로 사실은 넘어가고 있다라는 현상 자체는 결국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각종 뭐 미국의 CDS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어서 여전히 하반기 쪽에서의 어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경기가 침체 안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시장은 뭐 그 부분에서 계속 우려를 하니까 그 부분이 뭐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제 이번 SVB발 사태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자체가 결국의 원인은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연준이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위기 자체가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부인을 하지만 결국 금리를 연말 정도 가서는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반기에서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는 저는 뭐 동결적으로 계속 보고도 있는데 신용 리스크에 따라서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인하 사이클 자체도 사실은 좀 유동적이다. 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그 기자회견에 보면 그 파월이 뭐 그 은행 위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일단 선은 좀 그었는데 맞기는 했는데 불확실성이 많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이 길었죠. 많고. 예.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감독 책임이 연준에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개인적으로 자기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연히 그 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예. 우리나라면 금융감독원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그 파월 입장에서는 남의 얘기처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이게 트럼프 때 사실은 그 소위 규제 완화를 해서 사실은 그 소위 그 규제의 사각지대로 이 은행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스트레스 테스트 그 금액 조정한 거 네네네. 거죠? 사실은 그걸 했었으면은 그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네.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일은 벌어졌고 네. 일은 벌어졌고 사실은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도덕적 해이 이슈도 있고 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은행들의 그 예금자를 다 구제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어찌 보면은 이거는 더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길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파월 입장에서는 뭔가 선뜻 이게 뭐 다 해결됐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네. 안 됐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제 소위 파월 의장으로 제가 네. 많이 그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10번째 연속 금리 네. 인사. 이거는 1980년대 폴 볼커 시대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 처음 있는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 그렇죠. 주기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려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아무 1년도 안 된 사이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10번인가요? 딱, 예, 딱 10번. 10번. 예, 예. 딱 10번에 예. 5%딱 올린 5%. 거죠. 네. 그럼 평균 한 번에 50bp씩 올린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이나 경제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나 엠피리칼 이렇게 그런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나타난다. 네. 뭐 보통은 한 1년 반 뭐 이후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올린 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은 아무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소위 일시 정지라는 게 지금 이 효과가 얼만큼 세게 앞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시 정지를 외치는 분들은 경기를 부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효과가 얼마나 세게 나쁘게 나올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단 멈추고 효과를 보자라는 건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소위 이제 FOMC 그렇죠. 그 회원들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 이제 그 효과가 갑자기 3월 달에 뜬금없이 은행들 파산으로 이제 나타난 거고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신용 긴축 민간 부분에서의 이제 대출을 조이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의 효과가 이제 하반기 침체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그런 효과들이 지금 사실은 그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풀어놓은 초과 저축 돈 풀어놔서 소비자들이 초과 저축으로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지금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양스러운 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질 임금 소득은 또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애매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지금 소위 PC라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처음으로 이제 5% 밑으로는 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4% 후반대 높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더 높은 네. 그러니까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겨우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항상 물가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야만 물가가 잡혔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을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걸 안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그거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과거에 그런 정해져 있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이제 규제 문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좀 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좀 얘기했죠. 컨트롤 안 하면은 사실은 책임 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좀 빠지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 위원님 자 이거 하나 그러면서 파월이 또 뭐랬냐면 경기에 관련돼서 예. 경기는 뭐 그렇게 침체 안 갈 수도 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고용이 많이 나빠지지 않으면서도 경기 이렇게 갈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예는 없었지만 뭐 나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글쎄요, 뭐 파워장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죠.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최근 나오는 지표, 뭐 안 좋은 지표도 분명히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이 정도로 사실은 금리를 역대급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표의 둔화 폭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 방어를 하고 있다, 견디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사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힘을, 네. 그러니까 뭐 한편에서 보면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를 또 방어하는 네. 역할은 분명히 있고요. 그럼 고용시장이 왜 이렇게 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이들 얘기하죠. 결국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라든지 또 이제 청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경제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모습들, 뭐 이민자 문제, 거기에 하나 이제 덧붙인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리쇼링 정책 자체가 어느 정도는 성과를 얻으면서 그것이 고용 창출 효과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여하튼 그 경기 자체를 상당 부분 좀 방어해 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어제도 사실은 또 미국 RSM 그 서비스 지수가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비스 업황 자체가 다 좋습니다. 네.
그 서비스 업황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리오프닝 효과, 뭐 먹고 마시는 부분 자체가 뭐 좋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업황이 뭐 좋다,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의 산업은 사실상 보면 제조보다는 사실 서비스업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렇죠. 뭐 메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제조보다는 서비스가.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인 산업이 이제 기술 혁신 자체를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서비스업이 여전히 좀 견조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제가 사실은 이제 연착륙을 보는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주택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올라갔으면 사실 주택 경기가 미국이 허물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 대도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전월비는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전년 동월비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선행 지표에 있는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자가 있다라고 보면 경기 침체 압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연착륙의 어떤 또 하나 요건일 것 같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그 에너지 가격 자체, 오늘도 뭐 사실 유가가 많이 네. 떨어지지만 네. 예,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솔린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에서 소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고 물가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미국의 뭐 미국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 자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온 미국 자동차 판매가 연율 1,500만 대가 넘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미국이 한 1,600만 대에서 한 1,700만 대 정도가 연간 팔리는 부분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300만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500만 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뭐 수요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생산을 못해서 이게 인도를 못했던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물가 압력 둔화라든지 오히려 보면 소비 쪽을 사실은 더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반기 쪽에 저는 경기 침체 이 가능성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자체도 좀 그러한 부분을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하면은 주택 경기가 그래도 이 와중에도 예. 신규 주택 사실은 뭐 모기지가 저렇게 높은데도 새로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급망의 개선에 좀 조짐이 있고. 예. 혹시 침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좋고요. 예,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네.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분이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예. 왜냐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연준의 미션은 잘 아시겠지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 고용이 결국은 그 경기 침체 오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준 의장이 어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지금 이 정도의 실업률 정말로 낮은 네. 이렇게 높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낮은 실업률이 유지된다는 거에서 사실은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지금 상당히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실업률은 후행 변수입니다. 늘 이게 보면 실업률을 보고 이제 실업률이 낮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는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백워드 루킹하는 예.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고 본다면 앞으로 나오는 선행 지표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 지표들은 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 지수 네. 지금 14개월째 아래로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미국의 거의 한 60%에서 한 80% 경제학자들이 다 침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빼고 사실은 지금 민간 사이드에서 움직이는 경제학자들은 다 침체가 온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칼리 쫙 봤었던 그러한 변수들은 다 침체를 가리켜요. 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부터 시작을 해서 컨퍼런스 보드 그거는 한 아마 변수가 한 8개인가 다양하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 시그널을 갈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지금 14개월 연속 내려가면서 한 번도 이렇게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선행성을 갖추는 지표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신호들을 주고 있다. 제조업 사실 지표들은 일단은 다
같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서비스업은 다행스럽게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이 잘 버티고는 있는데 네. 이익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YOY를 이제 네. 보면 이제 제가 아마 지난주에 나와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익이 1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거꾸로 소위 경기를 예측하는 탑다운 매크로 또 예측치들은 계속 다운턴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보는 뷰가 완전히 상반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분명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주식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왜 이번에 사실은 일시 정지를 자꾸 이렇게 봤던 거는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한 9번인가 10번 동안 마지막 금리 인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 때 주식을 사면 항상 먹었습니다. 네. 수익이 났다.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1년 동안 한 13% 이상 네.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올르니까 덜 오른 적도 있었지만 늘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거의 이제 보통 그러면 거기에 시차를 두고 금리가 내려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이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연말까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에 실망하는 이유가 과거하고는 이게 좀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그 시점들에 대체로는 기업들이 이익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기업들 잘 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쨌거나 지금 어닝은 좀 내려가고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미리 사실은 땡겨서 사실은 금리가 내려가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보니까 기준금리의 변동에 비해서 시장금리 내려갔다고 이제 네. 다행스럽게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빨리 땡겨서 지금 이제 네. 과거의 모든 경험을 갖고 지금은 모든 시장이 다 AI예요. 그래서 다 과거의 그 학습을 가지고 너무 당겨서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역으로는 뭐 제임스 펄먼 전에 그 지금 하버드대 교수 그분 네. 과거에 오바마 때 그 경제 고문하셨던 분이죠. 네. 근데 그분이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가면 이거 다시 그 강제로 끌려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코멘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약간 지금 바텀업과 탑다운의 충돌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보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좀 보고 있는 측면에서 좀 너무 해석을 그러니까 뭐랄까 결국은 그러니까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약간 맞서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금리 인하하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란 큰 복병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쉽게 굴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교착 상태가 벌어지고 상황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기대한 것만큼 방향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결국은 이제 FMC를 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은 뭐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2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FMC 금년에 몇 번 남았나요? 5번 남았나요? 네. 5번 남았는데 시장은 2번은 동결하고 25 내려서 맞습니다. 이제 뭐 4.5까지 간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3%까지 간다. 네. 하니까 뭐 2년짜리 금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주식은 또 이제 그 크레딧 관련돼서 좀 이런 걸 다 고려돼 있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늘부터 이 순간 이후에는 시장을 이제 뭐를 봐야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아무튼 네. 뭐 인프레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뭐 가장 뭐 6월달에 뭐 저희가 잠시 이제 동결을 얘기를 하지만 뭐 뜻밖의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또 물가 자체가 들썩거리면 버리면 뭐,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서 연준은 물가 리스크가 2%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요번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되죠. 그래서
뭐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뭐 둔화 시그널은 사실은 없는 부분이 일단 조금- 하여간 뭐 내려온만 가면 되겠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장 예상치를 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예. 하면 뭐 일단은 좀 안도감을 예, 좀 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이 네.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금리 인상 사이클 중단 이후에 과거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떨어졌던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꾸역꾸역 가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뭐 3개월이 됐든 뭐 1년 내에 오든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당연히 뭐 이익이 떨어질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안 좋을 부분인데 결국 하반기 경기 침체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또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세 번째 부분은 뭐 아무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은행 쪽에서의 신용 리스크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될 거냐 뭐 강하게 오늘 연준 의장은 뭐 해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라는 부분은 조금은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경기나 시장을 좀 보고 있어서 뭐 조금은 인플레도 좀 생각보다는 좀 둔화가 될 수도 있고 경기는 뭐 저는 이제 소위 뭐 침체보다는 뭐 저공 비행 정도, 예, 뭐 연착륙. 0%대나 1% 연착륙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신용 리스크 자체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뭐 여기서 좀 동결을 하고 뭐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극복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좀 뭘 봐야 되나요? 저는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용 문제도 결국 불거질 수 없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자체도 결국에 가서 수요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뭐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다 예, 조절해야 그래서 되니까. 뭐 특히 이제 연체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올라가는 것이 경기가 안 좋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연체율이 상승할 거고 그것은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라든지 또 상업용 부동산의 뭐 당연히 수요 부진에서 그것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경기라는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의견이 조금씩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요 질문에 대해서 고부장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뭘 봐야 될까요? 중요하게. 이미 사실은 네네. 앞에서 좋은 얘기를 다 네네.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장 좀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네. 당장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니어 론 그 대출 그러니까 그 네. 은행들이 그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아마 인터뷰가 연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게 아마 이제 결과가 발표될 네, 텐데 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가까이 와서는 네. 은행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행들은 이제 민간 그러니까 소위 중소 은행들이죠. 그네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의 소위 일자리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뭐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그 전체 그 고용의 한 80%를 대략적으로 다 책임지니까요. 근데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그 돈줄을 쥐어서 동맥경화가 본격화된다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그널이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나올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의 소위 그 하이힐드 본드 일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조금 투기 등급 채권의 금리가 얼마나 이제 아직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리플 C 정도 되는 기업들의 부도 건수들은 확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리는 내려가는데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하이힐드 본드의 그 소위 신용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후행적으로 이제 부도나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것이 나타나는지가 이제 결국은 하반기 경기가 이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는 또 좋은 이제 상당히 봐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게 전진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갑자기 급등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말씀 주신 이제 사업용 부동산도 사실은 요게 만기는 내후년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보통 1년 전부터 소위 이제 차환 발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환 발행을 할 때 이번에 아마 금리들이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공실률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회복이 예. 잘 안 되고 예. 있어요. 이제 집에서들 일들 많이들 예. 하고 굳이 또 나와서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회사가 안 돌아가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나오라 그러면 아예 그냥 안 다닐래 그런다면서요. 미국은 특히 그만두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특히 젊은 20대들은 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쉽게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좋은 시그널은 이제 소위 메가캡들이라는 이제 대기업들 말씀 주셨던 소위 빅테크들은 그나마 이번에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네네.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얼마나 잘 버텨줄 거냐. 반면에 이제 거꾸로 말해서 그래서 그 기업들만 지금 S&P 500 중에 그 탑 10 정도만이 지금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상황이. 그러면 네. 원래 시장이라는 게 몇몇 종목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분위기가 업턴으로 가려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 봐야 되고 이 거꾸로 만에 하나 이제 메가캡이 지금 꺾이는 속도가 둔화된 거거든요.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좀 괜찮게 나온 거지. 기본적으로는 작년 한 상반기를 피크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실적 얘기하시는 거죠? 실적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내려오는 속도가 정말로 시장의 기대대로 1, 4분기가 바닥이고 다시 올라가느냐 여부를 잘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 성명문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anticipate에서 determine 이렇게 예. 상황에 따라서 뭔가 데이터에 그렇죠. 따라서 예, 보겠다라는 예. 거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이런 상황들이 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 맞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예, 부분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FOMC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FOMC 연준은 계속해서 인한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꼭 않으세요? 보니까 네. 그게 꼭 맞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결국 그냥 가는 거죠. 뭐 지금 뭐 75bp 안 맞은 게 지금 뭐 최소한 1년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네. 여기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연준도 방향은 내려가는 쪽으로 간 거고 시장도 내려갔는데 꼭 이 차이를 꼭 설명하고 맞춰야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방향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맞을 거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면 네. 기준금리 내리기 전에 시장들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연준을 압박했다고는 얘기했지만 통상은 이제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연준은 효과 다 보고 금리를 내렸는데 과거에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게 침체가 와서 부양 때문에 내리는 케이스들이 과거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말씀대로 내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앞에 이제 소위 이제 그 고통이 한 번은 그럼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국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네. FOMC가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금통위가 25일인가요? 네. 25일이면은 한 20일 남았네요. 이거 금통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리 차도 한 1.75 정도 된 것 같고.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도 뭐 오늘은 좀 빠질 것 같네요. 빠질 예. 것 같지만 원달러도 계속 지금 괴롭고 지금 금통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위원님부터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금통위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전 덜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금통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 이게 추가적으로 6월달에 더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팠을 두 거예요. 번이나 예. 되니까. 그러니까 뭐 5월달 인상은 어느 정도는 사실 내심 생각을 했었을 네.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보면 여기서 정말 이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뭐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정책금리 역전이 뭐 지금 1.75까지 벌어졌고 자칫하면 뭐 2%까지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하는 입장에서는 뭐 국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 자체가 상당히 커졌을 텐데 여하튼 1.75까지는 퍼센트포인트까지는 그래도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콘센서스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경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굳이 여기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서 저는 동결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원화 환율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지금 떨어질 요인은 잘 안 보이고 올라갈 네. 요인만 사실은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정책금리 역전의 그 폭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보면 원화 환율의 조금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좀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부분에서 최소한 상방 자체는 조금 막히지 않을까. 뭐 떨어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상방이 막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원화 환율에도 조금 부담을 좀 덜었다라고 보고 이제 관건은 주식 시장인데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연준의 그 영향이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줄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지만 제가 3월 달에도 FOMC 회의날 이제 나와서 그날도 사실은 주가가 떨어지고 했을 때 뭐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결국 해석은 계속 바뀔 거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의 주가가 S&P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3%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금리는 떨어지고 네. 달러는 약세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추세라는 부분 자체는 계속해서 뭐 이게 하루 이틀 뭐 변동성은 네. 있다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는 같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동결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안도감을 좀 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관건은 제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남은 거는 기승전 중국하고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미국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주가가 여기서 탄력을 받으려면 결국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네. 되고 또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네. 대중국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향후의 주가의 어떤 상승 또 경기의 국내 경기의 반등 여부 자체는 미국의 흐름보다는 조금 뭐 말씀드리면 뭐 항상 이게 기대감은 있고 항상 그걸 예. 못 맞춰주는 부분인데 중국의 흐름 자체 또 거기에 따른 반도체 업황이 정말 뭐 재고 감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등하느냐라는 것이 향후 국내 증시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승전 반도체 무역 얘기는 네. 상당히 많이. 이거 중국은 들립니다. 항상 네. 어려운 게 네. 미국보다 데이터가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신뢰도 또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지표 신뢰에 대한 얘기는 뭐 예. 많이 나오는 이거 얘기죠. 1.75가 이제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2%까지도 걱정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예. 오히려 한은은 좀 속을 좀 쓸어내리고 네, 있을 좀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이해가 됩니다. 본부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뭐 이 정부는 동의하고요. 예,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금리 차보다는 환율의 움직임이 예. 항상 더 중요하다고 좀 예, 보고 있고요. 예. 근데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꼭 금리 차만으로 움직이느냐, 꼭 그렇죠. 그렇지는 예. 않거든요. 이제 그때그때 다 예, 다르다라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소위 한은의 금리 정책 전략 뭐 이런 거는 보통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고 덜 올리고 네. 유지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려올 때까지 네, 네. 버티고 예. 뭐 이제 이런 예, 전략이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만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는 그 요인을 보면 요인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 요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중국과 또 반도체 예, 결국은 이제 그게 같은 거 결국 중국에 대한 비슷한 대중국 거죠. 예, 수출 예. 예,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14개월째 지금 무역수지 적자 네. 그리고 경상수지도 지금 이제 네. 적자 맞습니다. 반전이 벌써 2개월째 지금 네. 3개월째 될 가능성 있어 보이고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지만 사실은 채권 투자할 때 채권 금리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율 보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더 네. 많거든요. 네. 사실은 환율의 변동성이 더 네. 크고 대체로 그 이머징 마켓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흥국의 채권을 살 때는 대부분 환 내서 먹는 걸 네.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데 워낙 강세로 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국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네. 한국의 돈이 이제 외국인들이 네. 들어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과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느냐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은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왜냐면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가 사실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소위 이제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중국이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보면 최근 그 14개월 특히 최근 한 올해 들어와서 3개월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량은 거의 안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30% 가까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지만 타겟팅되어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환이 이게 강세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 즉 환율이 올라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상당히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외환시장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무조건 그냥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승전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돼야 외국인들이 좀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뭐 네. 미국이 1% 움직이면 한국 시장 보통 한 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보니까 외환이 그러니까 원달러가 올라가는 날은 진짜 못 오르더라고요. 네. 좀 내려가는 날은 뭐 좀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네, 역시 외환 시장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달러원 환율이 또 많이 좀 흔들렸기 네. 때문에 시장에 어려움이 좀 더 있었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FOMC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뭐 사실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또 공교롭게 패거스트가 지금 시간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빠지고 은행권 리스크 있습니까? 지금 58% 이상 네, 그냥 부도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은행권 리스크는 좀 계속해서 좀 네. 굵어지나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예, 뭐 연준 의장도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네. 썼듯이 뭐 저희도 뭐 또 상반기 장이 국내 장치가 이렇게 나쁜 장이 아니었고 네. 해서 사실은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이제 관건은 향후에 결국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조금은 이제 영향력 자체가 사실은 이제 퇴색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남은 두 가지 리스크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건 이제 신용 리스크하고 사실은 이제 맞물린 부분에서 그 부분의 어떤 진정 여부를 조금은 더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뭐 말씀하시는 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회복 여부가 결국 국내 기업의 이익이 흐름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결국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정말 뭐 리오프닝을 하는데 그 효과를 저희가 우리나라가 볼 수 있을지라는 부분 뭐 이것이 결국 확인돼야 주식시장이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좋아지느냐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느냐 네. 이 두 가지가 뭐 아무래도 조금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릴 수 있는 버려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네.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셨고요. 네. 공장님. 저는 이제 맨날 그 위험 관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상반기에 웬만큼 또 주가가 올라와서 이익을 좀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하반기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는 네.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좀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좀 일부는 좀 바꿔놓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위험 관리를 하면서 다행히 꼭 다 처음부터 바닥부터 위까지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좀 그러니까 위험 관리 측면에서 자기의 포트폴리오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새벽부터 또 분석해 주시고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네. 시간이었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